인천 찬물론 시민연합 정기총회 그리고 김민식 PD 초청 강연회 그 강연회를 시작합니다. 예, 김민식 PD를 모시고 딴따라 PD는 어쩌다 싸움꾼이 되었나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잠깐 김민식 PD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2010년 내조의 여왕을 연출해서 백상예술대상 연출상을 수상했고 이에 앞서 2002년에는 뉴 논스톱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 연출상을 받았습니다. 저서로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매일 아침 써봤니, 주로 니자로 저서가 많이 끝납니다. 등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초청 강연을 위해서 힘차게 쳐들어오신 김민식 PD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그 무한 반복되는 영상을 보면서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야말로 정말로 이제 오랜 세월, 특히 그 어렵던 시절에서부터 힘든 시절부터 싸우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싸움을 얘기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보면 제가 왜 그 김장겸을 이렇게 외치잖아요. 제가 사실 그 공범자들 영화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구호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이 집회하는 데 가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MBC를 망가뜨린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게 이제 우리 구호인데 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이렇게 운동이나 이렇게 데모나 뭐 이런 쪽에 별로 그게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냥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화가 나서 화장실 갈 때 그냥 김장겸 물러나라! 하고 그냥 갔던 거예요. 그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혼자 화장실 갈 때마다 외쳤더니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산에 이렇게 소문이 풀면서 야 누구 물러나라 그러는데 뭐라 그런지는 잘 안 들려. 누가 약간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게 사람들이 안 들리는구나. 이제 건물이 크니까 울려서요. 그래서 제가 누구대로 물러나라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김장겸은 이렇게 하면서 외쳤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입에 굳어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제대로 싸우시는 분들은 보면서 무슨 저런 구호가 다 있나라고 하실 텐데, 네, 제가 원래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가는 걸까요? 배터리는 있는데 안 넘어가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예. 한번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글쓰기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자서전을 저는 요즘 사람들에게 쓰라고 많이 권하는데요. 자서전을 쓸 때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자기 인생 연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연표를 갖다 연도별로 해서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해에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987년은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예요. 영화로도 뭐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죠. 그 시절에 엄혹하던 시절에 여러분은 싸우신 분들이니까. 1987년에 저는 대학교 입학을 했었고요. 한참 87 민주화 운동 때 저는 그냥 놀았어요. 예, 그냥 대학교에서 이렇게 춤추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저는 서울 와가지고 그 나이트클럽이라는 데를 처음 갔었는데 저는 신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완전히 정말 좋더라고요. 막 번쩍번쩍한 그 조명 아래에서 막 쿵쾅거리는 막 너무 좋아서 이런 신세계 다니면서 저는 87년에 남들 데모할 때 저는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놀았고요. 그리고 90년도에 제가 이제 방위병 생활을 마치고 91년도에 복학했는데요. 1991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창 이제 막 이 대학가에서 문제투정 많을 때 남들 다 양키고 홈 하고 이렇게 외칠 때 저는 혼자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영어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영어 공부한 거 가지고 저는 이제 영어 창건을 받니 책도 쓰고 원래 이제 외대 통역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996년에 저는 통역대학원 졸업하고 MBC 입사를 한 겁니다. 입사하고 이제 처음 만들어 놓던 것도 논스톱이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MBC 입사할 때 기자나 PD들은 막 어떤 사명감, 언론 이런 것들이 많았겠죠.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96년에 MBC 입사할 때 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면접 보러 갔더니 이제 묻더라고요. 심사위원이 김민식 씨 이러면서 김민식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15등급에 7등급. 제가 반에서 한 50명 중에 22등 했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고등학교 때 잘하질 않았네. 그래서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성적이 났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좀 심하게 앓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김민식 씨 그 대학 학점이 그러니까 4.5 만점에 2.0, 예, 72명 중에 70등, 예. 대학교 때는 왜 이렇게 성적이 나죠? 그래도 꼴찌는 면했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뒤에 있는 2명은 수배적인 운동권이라서 시험을 못 봤습니다. 왜 이렇게 대학교 때도 성적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춘기가 아주 길었죠. 근데 이제 그 심사위원이 저보는 거예요. 근데 김민식 씨, 우리 MBC에 나름 그래도 지원하는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신문방송학과 나오고 이런 사람들, 정의감이 투철하고 이런 사람들 뽑는데 우리가 당신같이 이런 사람을 왜 뽑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시청자가 4천만인데 하나같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신문방송학과 나온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만 보겠습니까? 저같이 좀 잘 놀아본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 하나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정말로 그냥 사람들 웃기려고 들어갔어요. 웃기려고 들어가서 만든 것도 논스톱이라든지 내주의 여왕 같은 코믹한 이런 드라마 위주로 만들었었고요. 별로 이렇게 사회 이런 쪽에도 관심 사실 없었고 저는 그냥 사람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였어요. 코미디 PD로서 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걸로써 공익에 복무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2009년에 제가 내주의 여왕을 만들 때 회사에서는 이제 미디어법 파업을 하고 있었죠. 이때 이제 종편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제가 이제 글로리아라는 주말 연속극을 했었거든요. 글로리아라는 주말 연속극을 할 때 2010년도에 김재철 사장이 이제 그 MB의 저걸로서 이제 오죠. MBC 사장이 되고 그때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을 합니다. 자, 저는 앞에 미디어법 파업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둘 다 파업을 안 했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드라마 PD였기 때문에 당시 드라마를 연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2010년도에 이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회사에서. 제가 이제 이 글로리아 한참 연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걸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파업에는 비록 동참은 안 하고 있었지만 MBC 노동조합의 그 조합원 신분으로 있어서 저걸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근데 회사에 전화 온 거예요. 민식아 하면서 예, 그래서 너 요즘 저기 드라마 계속 만들고 있지, 찍고 있지. 그래서 예. 근데 말이야, 난 네가 드라마를 찍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월급을 안 받는 건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 넌 그냥 파업에서 그냥 여러 인원으로 그냥 그걸 해놓게. 그러면서 이제 부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부장이 전화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파업 여러 인원으로 이제 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숫자가 많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딴따라들은 부장이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일하잖아. 일하지? 예. 그러면 월급은 그냥 받아야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 거기에다 대고 아니요, 저 그냥 그래도 파업 인원으로 해주세요. 라고까지는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장이 전화했을 때 그걸 한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요, 참 되게 민망했던 게 그 김재철 사장 오고 나서,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 오고는 이제 이근행 노조위원장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싸웠죠. 39일 파업이라 그래서 박 터지게 싸우고 끝내줬죠. 보통 39일 파업 정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전 정권 시절에는 사장을 우리가 낙하산 사장을 왔다가 이렇게 반대 투쟁을 해서 쫓아낸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명박은 만만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김재철에서 막 했는데도 절대 안 물러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했고, 김재철 사장이 오고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인사가 나는데 제가 갑자기 승진을 한 겁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승진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전에 제가 드라마들이 다 잘 됐거든요. 제가 연출한 드라마가 다 잘 됐고 내주의 여왕이고 다 시청률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내가 승진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승진 명단을 다시 보니까 파업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그 승진에서 빠졌고 저처럼 파업 불참자만 다 승진을 시켜준 거였던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뭘 파업에 빠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제 되게 부끄러워하던 그 시절에 이게 참 저는 사람이 부끄러움이 함부로 느껴서 안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차에 2011년도에 회사에서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2010년도에 걸려온 게 사측에서 왔다면 이번에는 노측에서 온 거죠. 노동조합 그 집행부 이 부위원장을 하던 선배가 저한테 이게 미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파업 프로그램을 여러분 집회를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그 파업 집회를 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외부 연사 초청하고 뭐 풍물패 뭐 하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리고 한 사람들 계속 거리로 내돌리면서 선전전하고 막 바깥에 가서 이렇게 시위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뭐 야 이번에 풍물포에 뭐 좀 준비해봐. 야 이번에는 저기 그 시사교양 PD들이 뭐 집회에서 할 만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봐. 말이 먹혀요. 근데 한 3개월부터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합원들한테 우리가 면목이 없어서 뭘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게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했던 게 이제 MBC 프리덤이라는 이제 뮤직비디오를 했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딴따로서 역시 막 MBC 프리덤 막 이러면서 춤추면서 이제 이 뮤직비디오를 찍었고 2012년 당시에 이 뮤직비디오는 되게 이제 약간 화제였죠. 사람들이 막 그 MBC 조합원들 300명의 조합원들이 막 웃으면서 하면서 뭐 집에 나가 김재철 집에 갈 때 지하철 막 이런 랩을 부르면 언제 찍냐고. 왜냐하면 MBC 파업이 당시에는 되게 화제였고 친구들이 야 MBC 파업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영상 떠서 봤는데 네 얼굴은 없더라 이러니까 애들이 자기 사실 나오긴 나왔는데 저 뒤에 왜 약간 카메라 앞에 그 비디오가 저한테는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셀프 체증이 된 거죠. 우리가 이걸 찍었고 우리가 열심히 조합원들이 막 사진 읽어서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사측에서 그냥 나중에 제가 느낀 거예요. 2012년 파업 끝나고 우리가 파업에 패배하고 나와서 10%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나 해품달처럼 30%가 넘는 사람이나 둘 다 입사 연도가 똑같으면 월급은 똑같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그래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 시청률이 30이 넘어서 광고도 팔아주고 회사에 대박을 친 사람이 월급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시청률이 잘 나와서 월급을 더 받아야겠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시청률이 안 나올 때 내 월급을 깎아도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돈은 언제 필요하냐면은 드라마가 망했을 때 돈이 필요해요. 드라마가 망했을 때 술도 좀 먹어야 되고 친구도 좀 만나야 되고 하다못해 뭐 이렇게 쇼핑이라도 좀 질러야 마음이 좀 풀립니다. 시청률이 잘 나오잖아요. 굳이 월급 더 안 줘도 난 이미 행복해요. 그 자체로. 저는 MBC 드라마 MBC라는 조직은 100명의 인디안이 이 버팔로를 잡아서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자, 100명의 인디안이 다 같이 각자 창 하나씩 들고 버팔로 사냥을 나갑니다. 나서 100명이 막 몰고 막 해서 창을 던지죠. 근데 기껏 한 두세 개의 창이 이렇게 버팔로를 맞히고 그래서 그 버팔로 한 마리가 쓰러지면 그걸 이제 100명이 나눠서 먹고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한 명이 그러는 거죠. 야, 매번 그 사냥 나갈 때마다 버팔로를 맞추는 그 창을 던지는 건 난데 왜 내가 남은 99명이랑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되지? 우리 앞으로 각자 창에다가 자기 이름 쓰기. 그래서 다음부터 버팔로가 쓰러졌을 때 그 창에 이름 적힌 사람만 고기를 먹기. 자, 이제 규칙이 바뀌고요. 사냥을 나갑니다. 나가서 100명의 창을 던져서 버팔로를 맞춘 두세 명은 배가 터져라 먹고 나머지 이제 97명은 쫄쫄 굶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들 미친 듯이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던지겠죠. 자,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던져도 두 달, 석 달이 가도록 한 번도 못 맞추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굶어 죽겠죠. 자, 100명이던 마을이 70명이 되고 70명이던 마을이 50명이 됩니다. 50명은 사냥하러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던져도 한두 개 그냥 창 맞으면 버팔로 그대로 달아나 버려요. 결국은 다 같이 굶어 죽겠죠. 저는 좋은 사회란 성공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사회가 아니라 실패를 용인해주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MBC는 노동조합 정신이 강해서 우리는 항상 실패에 대한 용인이 있어요. 누군가가 잘했을 때 잘 나가는 PD에 대한 어떤 보상보다는 사실은 프로그램 좀 안 되고 망하고 그래도 용인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서 아주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쩌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어떤 MBC 문화 덕분에 되게 해피하게 즐겁게 인생을 회사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싸웠죠. 우리가 파업 100일째 되는 날 만든 엠블럼이었고요. 이게 170일까지 갈 줄은 몰랐죠. 제가 몇 년 전 제가 한겨레 신문에서 참 어떤 그 기사를 보고
대법원 그 판결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징용 피해자는 세상을 떠났고 판사는 해외로 나갔다. 그 보면 양승태 그 대법원 행정처가 외교부와 그걸 해가지고 판사 파견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서글펐어요. 왜냐? MBC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저는 MBC의 많은 그 2012년 파업 이후로 김재철이나 김장겸 사장 시절에 많은 부역자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왜 부역을 했을까? 사실 여러분 MBC는 굳이 부역자로 살지 않아도 정년이 보장이 되고 해고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 회사예요. 왜 했을까? 이거 같아요. 이거 김장겸 시절에도 많은 기자들이 해외 특파원 나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회사에 충성서약을 하고 딸랑거리죠. 되게 부끄러웠었고요. 2017년에 이제 김장겸 물러나라 이제 하면서 다시 파업을 들어갔습니다. 아까 여기 이제 님께서 그 MBC 파업 콘서트 얘기를 하셨는데요. 2012년에 제가 그 장충체육관에서 으라차차 MBC라고 하는 파업 콘서트를 기획을 한 적이 있어요. 파업 콘서트를 할 때 제가 그걸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운동단체라든지 사회운동하는 곳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와서 발언을 하고 대표들이 발언을 하고 초대 인사들이 발언을 하는데 저는 그 형식이 좀 싫었어요. 그 형식이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이미 그 모임의 그 운동의 취지를 공감해서 오는 거거든요. 온 사람들에게 그냥 와서 재미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2016년, 2017년에 그 촛불 시위가 저는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이게 완전히 그냥 어떤 그 운동이라는 어떤 시위 집회라는 어떤 그 양식보다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장수풍뎅이 연구회 뭐 이런 깃발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싸울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재미있어 보일까를 저는 그걸 고민을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파업 한참 이제 할 때 그러니까 재작년 파업이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군요. 재작년 파업을 할 때 어떤 후배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던 후배였습니다. 형, 나는 저 사람이 지금 그 파업 이렇게 현장에 와서 앉아서 저렇게 앉아가지고 구호 외치는 게 난 너무 보기 싫어. 왜? 아니 난 저 사람이 지난 그 김장겸, 김재철 시절에 부장하면서 CP하면서 그 밑에서 얼마나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아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우리가 지금 노동조합에 지금 이제 분위기가 오니까 바로 저기 내려와가지고 파업 참가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저 사람 보면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저런 인간들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길래 제가 그 후배한테 그랬습니다. 와. 난 네가 진짜 부럽다. 야, 너는 되게 여유있게 싸우는구나.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내가 지금 저 김장겸을 쫓아내기 위해서라면은 그 누구의 손이라도 나는 빌리고 싶어. 쟤들 저렇게 네가 얘기한 부역한 그 사람이 내려왔을 때 나는 그 사람한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고 고마워 함께 해줘서라고 나는 얘기를 해. 왜냐? 내가 이 사람한테 따뜻하게 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걸 봐야 저 위에 남아있는 부역자들이 내려올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저렇게 내려온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이때까지 5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아는데 네가 이제 와서 여기 나를 낯짝이 써 라고 하는 순간 남아있는 김장겸의 친위대는 봤지? 내려가봤자 니들은 죽어. 우리 여기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여기는 무슨 그냥 농성하는 거야 라고 버티게 돼. 그러지 마. 싸움은 있잖아. 우리 편을 늘리는 게 싸움이야. 우리 안에서 너는 그때 170일 했고 너는 그때 110일 하고 올라갔으니까 너는 배신자. 우리 안에서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느냐가 그게 싸움이야. 저는 싸움의 확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 항상 선명해 보이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걸 니들은 모르잖아. 너는 겨우 3년 싸웠지. 나는 10년째 이 판에서 싸우고 있어. 근데 네가 감히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안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가끔 그랬어요. 아니 왜 형은 MBC 그 파업 집회인데 가면 왜 춤추고 노래하고 막 김장겸 물러나라 썩 꺼져라 왜 그래? 내가 그래요. 자, 사람들이 평일 저녁 7시에 퇴근하고 상암동 MBC까지 달려와가지고 MBC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진지하게 그 사람들한테 떠들면 그 사람들이 한 번은 와. 그 다음엔 안 와. 근데 왔을 때 이 사람들한테 재미나게 뭔가 해주고, 야, 거기 갔더니 약간 이상한 그 또라이 같은 아저씨가 춤추고, 뭐, 그리고 가끔씩 그 초대 가수들이 와가지고 뭐 하고, 방송인 연예인도 나오고 막 그래.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면, 야, 다음 주에는 너 혼자 가지 말고 나도 같이 가자. 라고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댓글을 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게 되게 즐거운 뭔가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싸움은 확장하는 거거든요. 우리 편을 늘리는 게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 것처럼 온갖 이걸 많이 했었고요. 사실 처음에 저는 이 강연 그 의뢰를 받고 무척 난감했어요. 이 언론 앞으로 언론에 갈 길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길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고요. 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럼 내가 왜 와야 될까? 정말 언론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관심을 가진 시민분들께 일단은 저는 지난 MB 박근혜,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MBC가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린 그 실망감, 상처,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릴 건 그래도 KBS, MBC 조금 더 따뜻하게 봐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려고 왔어요. 왜 제가 그 부탁을 드리려 하냐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그 촛불 집회 시작했을 때 MBC 노조에서 회사 앞에서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집회 그 장면이 페이스북에 올라갔더니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니들 지난 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분위기 바뀔 것 같으니까 숟가락 얹으려고 기어 나오느냐? 라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근데 그 댓글이 저쪽 편이 단 게 아니야. 차라리 저쪽 편이 난 거면은 우리 편이 그 댓글을 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그냥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2012년에 170일을 싸우고도 패배하고 올라가서 170 회사에 갔더니 회사에서 그러니까 제가 김장겸 물러나라 혼자서 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조합원들이 다 그랬어요. 형, 우리 이제는 그냥 저쪽 편에서도 우리를 그냥 안 가고 이쪽 편에서도 안 가고 우린 그냥 이대로 그냥 배신자로 찍히고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이건 위험한 거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그걸 반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 그게 우리 편이지. 그걸 안 해준다고 하면 과연 그럴까? 근데 그리고 저는 그때 페이스북에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자신의 성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들은 사실 너무 잘하고 계시죠. MBC나 KBS 보면서 아쉬웠었던 분들 많을 거예요. 한동안은 계속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MBC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영방송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고 그것은 챙겨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MBC 좀 잘 봐주십사라는 부탁드리려고 왔고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 곰돌이가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3가지 즐거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책 읽는 즐거움, 여행의 즐거움, 그리고 연애의 즐거움. 독서, 여행, 연애 3가지. 제가 이거는 그냥 오늘 주제하고 상관없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어마어마한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이 빨리 변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자세입니다. 독서, 여행, 연애 이 셋 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독서, 책을 한권 펼치면요 끝까지 읽기 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알 수 없죠. 여행, 나를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에 던져넣는 거고요. 연애,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만나는 건 새로운 우주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 3가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하셔야 될 초계 들어가니까 간단히 한 10분, 15분 정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어떤 얘기든 좋고요. 네. 예. 저희 동네 사거리가 굉장히 사람 많이 다니는데 이분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신문을 보라고 5만 원 줄 테니까 네. 5만 원 주니까는 조중동을 보면 2만 원 줄 테니까는 그리고 8달 무료로 먹은대요. 플러스 스포츠 신문하고 경제지하고 근데 사실 저희 동네가 굉장히 워낙
자전거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조중동이 그런 짓을 하는데 저희는 없어가지고 갔습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꼭 첫 번째 질문만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력이 짧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조금 이따 해줘요. 제가 하는 것은 이거 하나만 하고 이거 안. 아니 그래도 방금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네도 그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집에서 한겨레와 경향을 동시에 받아보고 시사인을 또 이제 받아보고 하는데도 와서 이제 그렇게 예전에 우리 집에 벨을 누르고 심지어 문 열고는 이제 누군가에서 문을 열었더니 조선일보 받아보시라 그래서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그 생각을 했어요. 죽기 전에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우리 집에 조선일보가 들어올 리는 없다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집 앞에 세우는 자전거 타이어 펑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자 선생님 화가 나시죠? 저도 그분들 영업하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안 보는 신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문이 이걸 봐달라고 상품권 들고 다니면서 지표 이렇게 펼쳐가지고 상품권 이거 보면서 그만큼 그들은 지금 절박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신문이 사실은 정말 내리막이거든요. 사람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망할 때가 되니까 저들이 진짜 발악을 한다고 생각하고 야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쟤들이 얼마나 지금 절박하면 저러겠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걸로 제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왜냐?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내가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런 그게 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중동 문제는 뭐 저도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그냥 본인 마음이 편하신 게 좋습니다. 마음을 누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강좌를 몇 번 했는데 네. 되게 이렇게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오셨거든요. 네. 저늘 의심스러운 게 손석희라고 하는 사장이 홍석현의 나름이라는 소리라고 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손석희 팬들이 여기 많아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에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와 손석희 저는 오래됐거든요. 한 20년 전에 공장장 김어준 잘 안 나갈 때 손석희 잘 나갈 때 제가 그 사람들 제가 강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독한 말을 하고 하는 적이 있거든요. 이정도 모였는데 손석희가 딱 부르는 거 아니 진짜 황금 같은 시간에 이게 그쪽 같아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제가 아니 일당백이다. 근데 김어준이 그때 와가지고 술 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그게 MBC 아까 파업하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전에 당거조차도 명백하지 않고 그 행복 요즘에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싶고 그 손석희 그 사장에 대한 그 선생님의 좀 약간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전혀. 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김장겸 물러나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뉴스 공장에 나가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얘기 드렸어요. 저는 JTBC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 동안 좌측,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중간 정도로 간 것은 방송사가 8개가 있는데 8개가 다 같이 우측에 있으니까 하나가 나머지 50%의 이 시청자의 50%를 대변해주는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장 자본적인 시장의 속성에 그냥 충실한 자본의 어떤 특성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JTBC 뉴스룸을 칭송을 하지만 JTBC 뉴스룸 하나만 놔두는 것보다는 공영방송을 양대 공영방송사를 다 살려놓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남는 장사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고요. 전 지금도 사실 그거고 저는 그리고 선생님 앞에 말씀도 그렇고 둘 중에 다 좋은데요. 저는 어떤 커다란 어떤 그 말을 타고 온 영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각자가 그냥 자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지 집에서 한겨레와 경향을 둘 다 저희 집사람 뭐라 그래요. 아니 왜 꼭 2개를 다 받아 부인 이건 의리야. 그냥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또 다음 질문. 예, 네. 예, 잠시만요. 그냥 하겠습니다. 김민식 PD님 응원합니다. 네. 저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파업하면서 6개월을 봉급을 못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과연 노동 3권 노동자의 노동조합의 권리인지 이것도 참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파업을 하면은
이제 이 자본가들이 이렇게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손배소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아마 비틀터리 조합원들 같으면은 큰 걱정인데 그거 다 가져가라 이놈들아 할 텐데 그 조합원들도 재산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압류도 하고 할 텐데 이게 과연 노동상권으로서 우리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있는가, 지켜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PD님 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가야 할 길은 참 멀죠. 가야 할 길은 먼데 다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씩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그 1월 달에 이제 둘째 아이를 데리고 같이 일본 여행을 갔다가 일본에서 어떤 할머니들을 만났는데 그 할머니들이 공범자들 영화를 보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범자들을 상영하는데 일본 그 이 언론 운동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시민 운동 하시는 분들은 한국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왜냐면 걔들은 자민당이 지금 몇십 년째 일당 독재라고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는 이게 바뀔 그 희망도 없지 않습니까? 언론이가 다 거긴 너무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래도 한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씩은 가는데 물론 갈 길은 멀죠. 자,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이제 말씀 듣고 제가 그 2013년도에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2012년 말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멘붕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법륜 스님을 의원이 만나서 그분 북콘서트에 갔다가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스님, 저는 스님이 저기 그 이 불자들은 그 저기 그 이 세상에 보시하는 마음으로 세상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노조 부위원장도 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지경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치겠습니다. 막 그래서 그랬더니 스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나아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긍정. 지금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단지 나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걸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사실 노동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가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MBC 조합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그 파업한 날짜만 헤아려도 1년이 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10년 중에 1년을 파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는 사장이 바뀌기 때문에요. 물러나라 그래도 저처럼 사장 물러나라 그러고 난 다음에도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보는 더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더 열악한 데를 보면서 조금 그래도 우리는 좀 낫지 않나라고 저는 마음을 달래면서 갑니다.